NHL에서는 뉴욕 아일랜더스가 5연승을 포함한 상승세로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한 주간의 NHL 동향,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가 홈 2연전을 수입하고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보했습니다. 안양 한라도 일본 원정 4연전을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고, 하이원은 홈 2연전에서 위닝 시리즈를 거두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 182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더넷 182회입니다. 1월 24일 목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에 아시아리그도 참 많은 경기가 있었고요. NHL도 활발하게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주신 댓글을 볼 텐데요. 페이스북에 남은킴님이 또 댓글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애틀의 프랜차이즈 확장 소식 이후 저는 정말 들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겐 제2의 고향이 시애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키 빼면 다른 스포츠는 모두 시애틀 응원합니다. 메리너스, 시헉스, 사운더스 등등. 시애틀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저는 시애틀을 퍼스트, 킹스를 세컨드로 응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현재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코피타르 침체와 부진, 킹스가 보호하지 않음, 시애틀이 데려감, 시애틀에서 화려하게 부활, 은퇴까지 맹활약입니다. 이번 시즌에 킹스 망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유 하셨습니다. 갈아타시는 건가요? 예, 근데 저는 좀 갈아타는 부분에서도 약간은 좀 놀랐고요. 그래도 LA 킹스의 가장 열렬한 팬 중, 청취자분들 중에 제일 열렬한 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도 1차 놀랐고, 그리고 지역 라이벌 가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지역, 물론 뭐 다른 팀에 비해서입니다. 물론 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두 팀이 더 있기 때문에 그게 더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적으로 가까운 막 플레이오프에서 한두 번 만나고 이러면은 금방 라이벌 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이 라이벌이 될 가능성이 큰 팀을 또 선택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놀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뒤에 말씀 주신 그 시나리오, 원대하신 시나리오는 코피타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피타르 선수는 그 계약 조항에 NMC랑 NTC, 그러니까 너무 그 이동 금지 조항이랑 트레이드 금지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이 들어간 선수들은 보호 명단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킹스가 진짜 나 우리 정말 답할 거야 이래서 트레이드식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사실상 부진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명단 시나리오를 언급 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냥 저의 마음대로 같아서는 LA를 쭉 미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뭐 사실 뭐 개인의 취향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사실 시애틀 응원하고 싶으면 응원하는 거고. 아니 다른 종목은 다 시애틀 응원하신다니까. 그렇죠. 제2의 고향이라고 하시니까. 뭐 딱 이제 맞추면 괜찮은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요. 뭐랄까 저희 방송에 가장 열렬하신 LA 팬 청취자분께서 갈아타시는 생각을 하고 계시니 그렇습니다. 킹스가 망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셨고요. 근데 킹스 자체는 조금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뭐 올해 좀 뭐 부진하고 초반에 안 좋아서 그걸 극복 못하는 부분은 있었는데 뭐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당장 또 뭐 서부 플레이오프권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모르죠. 뭐 시애틀이 그렇죠. 당장 다음 시즌에 리그에 들어오는 거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음 시즌에 킹스가 잘하면 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남은킴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스피린 03님 17일 목요일에 주신 댓글인데요. 굴리아시 선수의 시원한 첫 골을 축하합니다. 저희 녹음하고 나서 달린 댓글인 것 같아요. 대명이 하이원 잡고 1위를 공고히 하네요. 17일 목요일 경기는 두 건 다 반전이 대단했네요. 한라와 오지의 경기는 한라의 승리로 갈 것이라 믿었는데 오지가 두 골을 다닥 넣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첫 골을 넣은 에치고 선수가 역전골로 그날의 영웅이 되더라고요. 페이스오프 서자마자 경기 끝난 걸 보니 10초도 안 남은 사이에 넣은 듯요. 벅스랑 살리는 더 기가 막힙니다. 버저비터를 또 보게 될 줄 몰랐네요. 홈팬들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더만요. 슛아웃에서 졌지만 정말 막판에 아주 짜릿했습니다. 좁은 화면으로 본 게 못내 아쉬웠네요. 아시아리그 판도는 아직도 혼선이네요. 라는 댓글 주셨어요. 180회에 82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굴리아시 선수의 등번호 82번 기념하는 후원이신 것 같고요. 17일에 그렇죠. 참 결과들이 대단했습니다. 한라 경기도 그렇고 아이스박스 사할린 경기도 그랬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리뷰 때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18일 금요일에 달린 댓글인데 리치 코가님 오랜만에 댓글 졌습니다. 일단 대명 플레이오프 진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봉진 선수의 오랜만에 골이 나와서 이봉진 선수 팬으로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영준 선수도 같이 이 기쁨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대명의 이현준 GM도 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형제가 나란히 퇴사와 계약 해지, 구단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시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대명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좋으면서도 씁쓸하네요 하셨고요. 181회에 3300캐시 리치 코가님도 이봉진 선수 등번호 33번과 관련해서 후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에 YB성님이 답글 달아주셨네요. 이현준 GM도 퇴사를 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명 이야기 참 성적은 좋은데 이봉진 선수도 잘해서 좋은데 한편으로 씁쓸한 감에 대한 감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이영준 선수 그 계약 해지 소식 전하면서 구단의 공식 발표가 없다. 사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뭐가 없죠? 그죠? 예, 지금 정규리그 우승 하냐 마냐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고요. 예, 정규리그가 끝나고 나서나 내지는 늦어도 플레이오프 끝나고 나서는 플레이오프 끝나면 3월 말이에요.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 있을 때 정리되는 발표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너무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거는 도리가 아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고요. 예. 속속들이 답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구단 입장에서도 그래도 팬들이 바보 멍청이는 아니니까요. 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수긍에 갈 만한 형식적으로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네. 예. SNS 보면은 주말에 팬 행사도 갖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다 좋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소통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영준 선수 그리고 이현준 GM도 퇴사를 했다는 소식.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대명 킬러벨즈 또 현장에 와서 보신 분들은 또 감지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 씁쓸함을 갖고 있는 팬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네. 좀 말씀 주신 대로 뭔가 팬들을 위한 소통의 어떤 한 방법이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리치코가님, YB성님 두 분 다 감사하고요. 램쿨하스님이 21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드디어 엘리아스 패터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2연승에 기여하네요. 이번 시즌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버린 패터슨이기에 더 이상 부상으로 빠지는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대명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군요. 이번 시즌 순위 이대로 간다면 한국 팀들 모두 포스트 시즌 진출이네요. 그나저나 뒤에 세 팀이 모두 일본 팀이네요. 일본 팀 해체 소식과 겹치면서 묘하게 씁쓸하긴 합니다. 미세먼지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2000캐시 181회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패터슨이 오자마자 기여를 했다는 얘기가 일단 나왔고요. 역시 대명 관련해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연습 기자님 패터슨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너무 잘해가지고 할 네. 말이 없고요. 제가 시즌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패트레슨 선수는 못할 수가 없다.
이제 그 SHL에서의 그런 모습까지 다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냥 그 기대치에 걸맞는 수준으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밴쿠버 위치 자체는 아주 뭐랄까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막차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팀과의 비교 막차 경쟁하고 있는 두 팀과의 비교 우위에 서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한 1, 2년 정도만 더 있으면은 또 강호로 부상할 것 같고요. 그러면 와일드카드는 아니라서 퍼시픽 탑3에 들어가야 되는데 퍼시픽 탑3라고 할 수 있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는 승점이 62점이고 밴쿠버는 오늘 52점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베이거스 경기력 생각하면 이것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더 크는지. 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오프시즌 상당히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제이비글 선수라든지 리셀 선수 같은 선수들을 굉장히 잘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적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성적이 나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선수들도 더 오고 싶어하고 조금만 더 이제 퍼즐을 맞추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램클라스님 댓글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피프트 비틀즈님이 21일 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AHL 같은 30경기를 치렀는데 대명이 1위로 올라가고 한라가 2점차 3위네요. 두 팀 모두 오지 푸브를 홈 2연전으로 치르네요. 대명이 먼저 만나면 안양이 뒤에 만나고인데 일정상으로는 안양이 유리해 보이네요. 일본 팀에게는 원정 1, 2차가 대명이고 3, 4차가 안양이니 단순한 생각. 여기에 하이원이 사할린이랑 3연전, 여기 따라서 사할린이 역전 우승이냐, 하이원이 3위까지 올라가냐도 아니면 두 팀이 피튀기면 4위 크레인즈가 어부지리일까? 라고 봤더니 니코 원정이네요. 올해 아이스벅스가 일본 팀 상대 홈 성적이 1승 5패, 크레인즈 상대 전적도 안 좋네요. 왠지 크레인즈가 3위 할 것 같은 느낌이 점점점 우승은 모르겠네요 하셨어요. 참 아시아리그가 혼전이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우승팀도 잘 모르겠고요. 상어 때는 지난주에 하세 소개되었는데 그 뒤에 바로 2연패, 홈에서 잘하더니 원정 가자마자 수비진의 뼈아픈 실수 연발, 카요티한테 발리더니 결국 탐파한테 제대로 몸매 맞네요. 캘거리는 자꾸만 승점 벌어 도망가는데 플로리다 원정은 반드시 이기고 워싱턴전도 잘 마무리해야 샤크탱크에서 하는 올스타전을 즐겁게 볼 텐데 언제 블라식이 돌아올런지 유유유유. 날이 갑자기 더 추워지네요.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설 지나면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로 만나요. 올해는 외곽 순환 시리즈가 되길. 댓글 주셨습니다. 상어 때 역시 이번 주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2연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정할 건 정정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지는 거기 경향 같은 게 좀 인상에 깊게 남긴 하는데 저 이 이야기 1월 12일 방송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지난주 때문에 그 전주입니다. 네. 예, 근데 그 전주에서 그 다음 주까지는 잘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그거가 좋겠고. 좀 너무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죠? 예, 좀 근데 또 이거 또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정정합니다. 틀린 거는 제가 또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방송에서 솔직하게. 근데 이거는 시간상으로는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것 나 같아요.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하반신 부상을 당해서 올스타 브레이크까지 못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에리크 카르손 선수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았던 샤크스예요. 그러니까 지역을 뚫어내는 부분이라든지 질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부분, 그리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주는 존재인데 이 선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존을 많이 하다가 그 선수가 갑자기 빠지면 어느 정도의 이제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적된 2연패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이 다진 경기 워싱턴이랑 경기에서 다진 경기 역전하는 거 보고 저는 좀 역시 올해 샤크스는 그래도 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었어요. 뭐 캘거리가 사실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샤크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퍼시픽 1위가 되면 좋겠지만 2위 정도까지만 확보를 해도 뭐 그 후 일정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좀 뭐 물론 뭐 맥없이 지는 경기도 그 2연패 중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캡스전 같은 것도 사실 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역전을 하고 이런 부분 좀 근성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해서 예, 앞으로 뭐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너제이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때 뵙겠습니다. 템파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논외를 쳐야 됩니다. 올 시즌. 템파한테 지는 거를 뭔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올해가 네. 너무 이 팀은 사기입니다. 예. 네. 댓글 감사합니다. 아스피린 03님 댓글인데요. 일단은 181회에 16,8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용준 선수의 300경기 출장을 축하합니다 하셨어요. 이용준 선수의 등번호 56번 곱하기 300경기 이렇게 해서 16,800캐시가 나온 것 같아요. 매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일 화요일에 밤에 댓글을 하나 또 주셨는데 주말에 한라와 크레인즈 경기는 나름 보는 재미가 쏠쏠했네요. 슛아웃에서 김상욱 선수가 넘어지면서 생긴 해프닝은 골로 들어가면서 한라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시츄에이션이 되었네요. 다음 날도 연장전 끝에 에릭 리건 선수의 멋진 골로 2승을 잡고 돌아왔고요. 22일 화요일은 대명과 프리블레이즈 경기였는데 대명이 주도적이었지만 골이 시원하게 안 터져서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다가 스위프트의 골이 판독으로 인정되고 연장전에서 캡틴 우영 선수의 시원한 골로 대명의 승리가 되었네요. 김우영 선수의 세리머니는 초딩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수비수 꼬맹이들이 그렇게 따라 하더라고요. 17년 가을부터 대명 팬이었는데 플레이오프의 첫 진출을 지켜봐서 기쁩니다. 케빈 감독님의 삭발식에 인원 모집하면 응모하려고 대기하는 1인 여기 있네요. 크크 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경기를 챙겨보시고 또 대명 킬러웨이즈 팬으로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기쁨이 느껴집니다. 삭발식 응모하시겠다고 구단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조만간 모집할 것 같고요. 꼭 참여하셔서 뜻깊은 행사에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SY더맨님이 또 181회에 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SY더맨님 역시 또 매번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네이버입니다. 라치오님 대명의 풀업 진출 창단 3년 만의 진출이라 더 뜻깊고 좋습니다. 정말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경기력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서 챔피언까지 갔으면 합니다. 대명 화이팅, 브라이언 영 화이팅, 황두현 화이팅입니다. 예. 대명 팬분들이 신나셨네요. 플레이오프 진출 첫 진출 기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치오님 댓글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맥님 오셨습니다. 이번 회차 잘 들었네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하이원 퇴단설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아예 이참에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국대 한 팀을 꾸려 브라티슬라바나리가 민스크처럼 국가대표급 한 팀을 KHL로 보내고 아시아리그는 그 나머지가 참가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아리그 이 상태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NHL로 넘어와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베이거스 일정에 대한 사무국의 태도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시즌 초부터 꾸준히 지켜보면서 아주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거의 모든 팀이 일정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베이거스는 거의 매 경기를 백투백한 상대와 맞붙거나 아니면 베이거스가 하루 내지 이틀 휴식을 더 취한 상태에서 상대팀과 맞붙습니다. 이게 그냥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시즌 내내 이래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팀들의 거센 항의가 있었을 듯한데 이현숙 기자님이 여기에 대해 들은 미국 측 정보는 없나요? 이거 정말 궁금하고요. 두 번째, 미네소타가 니노를 트레이드했더군요. 빅터 라스트와의 언더퍼포머 간의 수합인데 이 선수 파먼빌이 트레이드되어 와서 한참 시너지 내면서 몇 년간 공격 쪽에서는 곧잘 해줬는데 최근 2년간 성적이 처참하네요. 1년 넘게 유독 미네소타 경기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이 선수 왜 일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일단은 아시아리그에 대한 우려 또 한번 또 맥님에게서도 느껴지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고 NHL 두 가지 질문인데 일단은 베이거스의 일정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실제 일정이 이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아니었고요. 네. 백투백 일정을 짤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 역시 백투백 일정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거스 백투백 첫 경기에 뭐 상대방이 백투백 두 번째 경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거스와 똑같이 백투백 일정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이거스가 일요일 월요일 경기를 하면은 이쪽도 일요일 월요일 경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몰려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 상대가 백투백이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더 쉰다라는 부분도 예, 당연히 아니었고요. 이런 부분도 찾아봤을 때는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2일, 3일 정도 쉬는 부분이 예, 겹쳐 있었고, 그리고 네바다 주에 있는 특성상 동부 원정을 가거나 이럴 때는 또 하루 더 쉬는, 이런 건 사실 다른 팀도 다 똑같습니다. NHL에서 사실 스케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리, 이동거리. 네. 팀 간의 이동거리 격차, 이거밖에 사실 태클을 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조금 더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 싶으시다면은 뭐 캐롤라이나 같은 거는 경우에는 한 시즌에 백투백 게임을 17번이나 하는데 다른 팀들은 조금 적은 팀이 있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예, 좀 뭐랄까 확실한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 일정을 다 쪼개 봤을 때는 예, 그런 부분 의혹에 대한 다른 팀하고는 예, 뭐 편차는 전혀 없다고요?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위치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근데 저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혹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라면은 다른 의견 부분은 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베이거스는 하면은 유흥, 향락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이 무조건 놀러 가요. 아, 원정팀 선수들이 베이거스 와서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게 안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뭐 이득을 제기를 하시려면, 왜냐면 뭐 반까지 놀다가 그 다음날 경기를 하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부분은 또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NHL이라는 그런 세계에서 이름을 내는 조직이 특정 팀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스케줄을 짠다? 이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근데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여기 맥님 말씀 주신 대로 원- 다른 팀들이 진작 한이가 나왔죠. 거세일 예. 텐데. 시즌 전부터 진작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런 네. 부분.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분 탓이지 않나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인 이제 니노 니더라이터 선수랑 빅토르 라스크 선수의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두 선수가 언더퍼폼 올해 조금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언더퍼포머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이제 모자란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트레이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네소타가 지금 잭 퍼리제 선수가 올해나 작년부터 풀타임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탑6 윙어 자리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탑6 윙어급이 되는 선수들이 찰리 코일, 제이슨 저커, 그란루드 선수까지 요즘에 윙어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웨이버에서 영입한 폰투스 오베리 같은 선수도 윙어에서 공격력 하나만큼은 딱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탑라인의 윙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니더라이더 선수가 나이도 딱 좋고요. 그리고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가치가 제일 높은 선수였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네소타 약점은 탑2 센터 에릭 스탈 선수라든지 미코 코이브 선수 빼고는 사실 믿을 만한 센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라운드 선수를 세 번째 라인 센터로 쓰기에는 좀 아까운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라인 센터인 빅토르 라스크 선수를 영입한 대신에 이제 니더라이더 선수를 캐롤라이나로 보낸 거죠. 네. 근데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트레이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니더라이더 선수가 옛날부터 스케이팅이 굉장히 좋고 스위스 하키도 출신, 스위스 선수이기 때문에 스위스 하키 선수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이팅이 상당히 좋고 릴리즈가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슈팅 릴리즈가 너무 좋은 선수라서 지금 로드 브린다무르 감독이 부임한 다음부터 캐롤라이나의 특색은 슈팅 마진 자체가 진짜 엄청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슈팅 수에서는 이기고 들어갑니다. 네. 경기가. 그러니까 빠르게 조합 짜임새 있는 공격을 딱 과시하면서 유리한 경기를 무조건 해요. 근데 그동안의 문제점은 그렇게 유리한 경기를 하지만 득점을 못 낸다. 득점을 낼 만한 자원이 세바스티안 아호라든지 테오버 테렐베인에 거의 한 이 정도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발렌틴 지코프 이런 선수들이 망하는 바람에 그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2라인 윙어, 1, 2라인, 탑2 라인을 책임질 수 있는 윙어 한 명을 3라인 센터랑 바꾼다? 이거는 충분히 생각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캐롤라이나가 굉장히 경기력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움직임 자체도 양 팀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팀 다 트레이드한 이후로부터는 뭐 별로 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네. 상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밴쿠버를 잡는 경기력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미네소타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또 경기에서 이기면서 좋은 뭐 양 팀 다 괜찮은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맥님, 네, 댓글 감사합니다. 다음 댓글 마지막 댓글인데요. 알루이치님 댓글입니다.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헵스는 4연승을 달리다가 홈에서 백투백 경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플라이어스에게 패했네요. 이겼다면 디비전 2위까지 갔을 텐데요. 그래도 시즌 전 예상에 비하면 선전 중이라 너무 반갑습니다. 아일랜더스의 메트로 1위도 반갑습니다. 나소 콜리세움으로 돌아간 것이 흥행이나 분위기에 도움을 주지 않나 싶네요. 이때쯤 시즌 전 프리뷰 방송을 듣고 잡지를 읽어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헵스는 아직 불안감이 있어 3월 정도 돼봐야 안심할 것 같네요. 하지만 벌써 풀업 관람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하덴낫 하세 또 몬트리올도 언급을 드렸었고 몬트리올 팬으로서 설레이고 계시다네요. 벌써부터 풀업 관람 아직 시즌 많이 남았는데 예, 아직 사실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는 사실 좀 편차가 크게 나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와일드카드권이랑 디비전 3위권 정도.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디비전 하나는 와일드카드권에서 좀 낮은 이 수준인데, 그러니까 동부는 사실 이제 좀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권 팀들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 버펄로, 캐롤라이나 수준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위권 자체는 이제 동부는 확실하게 이제 구축이 됐어요. 동부 하위권 팀들은 좀 플레이오프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매치업은 토론토 몬트리올 플레이오프 1라운드긴 하거든요. 네. 요즘에 너무 보스턴 토론토만 보다가 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일드카드로 또 보스턴이 메트로 팀이랑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아주 이제 메트로 팀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네요. 근데 지금 몬트리올이 제일 가까운 디비전 제일 가까운 팀이 버펄로인데, 버펄로랑은 조금 뭐 거리가 조금 있긴 해요. 지금 아주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몬트리올이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지금 뭐랄까 주축이 되고 확실하게 제대로 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선수 젊은 팀의 단점은 좀 흐름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한 달 또 지금 버펄로 그랬던 것처럼 한번 고꾸라지기 시작해서 또 연패가 쌓이고 이러면은 이게 또 알 수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기력의 일정한 경기력 수준만 딱 잡아내게 된다면은 뭐 올해 플레이오프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네. 일단 조용조용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대감이 크신 것 같고요. 뭐 말씀 내용 중에 이때쯤 시즌 전 프리뷰 방송 듣고 잡지 읽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것도 그 시즌 전 프리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순위표랑 비교해보면 민망한 거 좀 있을 텐데. 몇 개 있죠. 아일랜더스 그 다음에 근데 은근히 맞춘 것도 있는데 아주 크게 그냥 아주 엇나간 게 LA 그때 2등이라 그랬죠 제가. 그렇죠. LA 제일 크게 엇나갔고, 그 다음에 아일랜더스도 저는 진짜 거의 최하위라 그랬죠 그때. 근데 1등이죠. 그렇게 진짜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까 피프스 비틀즈님 때도 말씀드리고 그랬지만은 저 틀릴 때 아주 시원하게 틀리는 거 많습니다. 뭐 필라델피아도 지금 망했고. 맞춘 거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뭐 당연히 맞춘 것도 있지만 네. 틀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재밌게 그냥 예측이 이렇구나. 예상은 예상일 뿐. 뭐 그 재미로 보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알로에츠님 댓글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한 주 동안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다가오는 한 주에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양하게 또 댓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82회 이번에 NHL 핫앤낫입니다. 한 주 동안의 NHL 각 팀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핫 두 팀, 낫 두 팀을 이현숙 기자님이 선정해 주셨습니다. 핫! 댓글에서도 아까 언급이 됐었어요.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5연승
그리고 뭐 시카고한테 연장패를 하긴 했는데 최근 6경기에서 어쨌든 승점을 획득을 하면서 디비전 1위입니다. 지난주에 하덴낫의 콜럼버스 소개하면서 콜럼버스 1위라 그랬는데 그렇죠. 메트로폴리탄 선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바로 바뀌고 이렇게 빨리 바뀔 줄 몰랐는데 또 콜럼버스가 또 그렇더라고요 좀. 근데 그것보다 이제 아일랜더스가 훨씬 지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네. 이 잡은 팀들이 대단합니다. 템파베이, 세인트루이스, 뉴저지, 워싱턴, 애나임이에요. 아 템파베이 열 외로 놔야 된다 그랬는데 템파베이도 껴 있어요? 그렇죠. 템파베이, 워싱턴이 끼어 있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올해 사실 디비전 탑2가 돼도 이상하지 않았고 이때까지 지금 캡스가 많이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즌 사실 절반 이후지만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 뭐랄까 중후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뭔가 진짜 전반기가 끝난 느낌은 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되는데 1등이 됐어요. 아일랜드스가 1등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후반기가 이 시작을 알리는 수준이죠. 근데 대단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참 좋네요. 아 베리트로츠 매치라고 했던 워싱턴전도 이기고. 그렇죠. 야. 워싱턴전 경기가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 이 상승세의 또 원동력은 무엇에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수비가 완벽하게 잡혔다는 것. 그리고 베리트로츠 감독이 수비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워싱턴 때부터도 그러고 내슈빌이 이제 잘 될 때, 강호였을 때, 물론 뭐 내슈빌 때는 팀 전력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좋은 시즌도 있고 나쁜 시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비력이 확실하게 살아났다라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을 들으면 수 있냐면 연승 기간 동안 아일랜더스가 상대방에게 허용한 슈팅 숫자는 132개입니다. 132개? 예, 평균을 따지면 26개밖에 안 돼요. 한 아. 경기당 26개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요. 뉴저지, 워싱턴, 애너하임 3연전에는 평균 17개, 19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는 워싱턴 캐피털스가 끼어있네요. 19개밖에 슈팅을 내주지 않았어요. 오베치킨, 쿠즈네초프, 백스트램, 오시 그 슈퍼스타들이 그렇게 즐비한 워싱턴을 상대로 19개밖에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얼마나 이제 아일랜더스의 수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템파베이한테는 사실 좀 많이 내줬어요. 39개 내주면 거의 40개쯤 내줬는데 그거는 그런 경기 양상이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1피리어드 3골을 딱 몰아넣으면서 분위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는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 시점에서 슈팅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슈팅을 많이 내줬는데 1실점밖에 안 했네요. 예. 그만큼 이제 수비력, 골텐딕 이런 부분이 안정화됐다. 그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다. 5연승을 포함한 6경기 승점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스타 브레이크 시점에서 디비전 1위. 참 뉴욕 아일랜더스가 시즌 전 프리뷰 때 그렇죠. 그 최하위권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그렇죠. 딱히 뭐 별로 희망적인 없다. 변수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도 영입은 조금 괜찮은 애들을 했다 이런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필필라라든지 코마로프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3, 4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밴쿠버랑 비슷한 입장이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네. 근데 타바레스가 빠지기 너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젤 선수가 그러니까 타바레스랑 같은 라인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올해 그런 성적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는 부분도 안 좋은 사인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번에 좀 어두운 전망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우승팀 감독 왔다고. 그렇죠. 베리트로츠 감독 영입 요거 하나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영입이었죠.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야, 이 트로츠 감독이 또 아일랜더스를 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건 팀을 바꿨고요. 트로츠 감독도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참 내가 워싱턴 첫 해랑 팀이 너무 비슷하게 지금 정비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했었어요. 네. 근데 트로츠 하면 역시 빙판 위나 밖에서 안이나 밖에서 이런 데서 다 규율 같은 걸 상당히 강조하는 감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젊은 선수들이라든지 베테랑 선수들에게 좀 잘 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외적으로 좋게 발전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비 시스템이 확실하게 정비가 됐다. 그거는 또 NHL 최소 실점 팀이 뉴욕 아일랜더스라는 부분에서도 나타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 이제 영입했던 아까 말씀드린 필필라, 코마로프 이런 선수들도 뭐 타이트하게 밀어붙이는 트로츠 스타일을 딱 구사하기 적합한 선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네. 놀라운 게 뭐냐면은
이 커리어 내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로빈 레네르라는 스웨덴 골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제 선수가 불가능은 무슨 의미예요? 이 선수가 좀 성격이 좀 유달스럽게 튀는 데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선수가 오타와에도 있었고 버펄로에도 있었는데 정말 최고급 골리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지만 이 성격 부분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막 문제를 옛날에 많이 버펄로에 있을 때 일으켰나 봐요. 자기를 트레이드해버린 오타와한테는 절대 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막 오타와전에서 막 40세이브 뭐 1실점 승리하고 막 하여튼 좀 성격이 약간 좀 컨트롤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경기 네. 내에 보면은 좀 자기 분도 못 이기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선수를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망주 시절에 딱 평가받았던 그 정도 수준의 그 이상으로 이끌어내고 있어요. 물론 뭐 네. 수비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커리어 최고 시즌입니다. 평균 시점 2.02에 세이브 성공률 93.1%입니다. 그레이스 선수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팀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레네르 선수까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트로츠 감독이 떠나자마자 워싱턴 골텐딩이 붕괴가 됐습니다. 아하. 올해 지금 코플리 선수랑 홀트비 선수가 91% 넘어간 선수가 없어요. 세이브 성공률이. 그 정도로 상반된 완전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수비 체제 이런 부분도 골텐딩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 수 있는 지금 아일랜더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아일랜더스 결과적으로 지금 동부 2위입니다. 템파베이 다음이죠.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타바레스가 빠진 상황. 타바레스 보낸 팀보다도 승점이 더 높습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바젤 선수 같은 젊은 선수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인데스리 같이 이런 선수들도 전반적으로 다 잘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혹시나 아일랜더스가 이런 행진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진짜 1번 시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데 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행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 지켜보겠고요. 현재 템파베이 바로 아래. 그렇죠. 상당하죠. 네. 그래도 올스타 브레이크 때문에 좀 피해 가겠네요. 예. 조금 좀 상승세인데. 그렇죠. 이럴 때는 게임 계속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오히려 네.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선수들이 휴식이 많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올스타 감독 선정을 어떻게 했냐면은 시즌 절반 시점에서 어떤 팀 이제 포인트를 제일 많이 딴 팀. 그러니까 경기당 포인트 획득률 그거를 계산을 해서 네. 제일 높은 팀 감독이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메트로 디비전은 그 당시에는 리어든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캐피털스. 그런데 지금은 트로츠가 되게 분위기가 되겠죠.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재밌는 것도 또 그런 거예요. 그렇군요. 뉴욕 아일랜더스부터 먼저 봤고요. 함께 핫에 올라온 한 팀 더 있습니다. 어느 팀인가요? 플로리다 팬서스입니다. 플로리다 팬서스가 3연승을 달렸네요. 3연승 정도 하는 팀은 사실 매주 보시면 많기 때문에 근데 왜 이 팀을 뽑았냐고 하면은 플로리다 잡은 상대가 어디냐? 라고 하면 토론토 내슈빌 샌더제입니다. 이거 다 장난 아니네요. 동서부에 그냥 아우르는 강호들을 다 때려잡았어요. 그리고 토론토 내슈빌전은 심지어 백투백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잡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플로리다를 이번 주는 언급을 드렸습니다. 플로리다가 강팀들을 이렇게 연이어 잡아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요소는 딱 하나라고 봐요. 이번에 플로리다는 굉장히 짧게 말씀드리는데 생각보다 너무 빈센트 트로책 선수가 빠르게 복귀했습니다. 이 정도로 전 빠르게 복귀를 할 줄 몰랐어요. 근데 빈센트 트로책 선수가 2라인 센터, 굉장히 2라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난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기적과 같은 플로리다의 그 질주에도 핵심적인 선수였거든요. 네. 그런데 11월 19일 날 오타와 경기에서 발목 골절이라는 굉장히 중상을 당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이네요. 그래서 사실 시즌이 아웃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복귀 일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성적을 봤는데 10승 13패 5연장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안 좋았죠. 트로책 선수가. 선수 빠진 이후로요. 그렇습니다. 예. 빠진 이후로 그랬고요. 그런데 토론토전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팀의 상승세가 완전히 겹쳐있네요. 트로책 선수의 복귀랑 2라인 센터로서 확실한 파워플레이에서도 기여를 할 수 있고 페널티 킬링에서도 어느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2라인 센터기 때문에 당연히 스코어링 능력도 출중한 선수입니다. 이게 팀의 지표로도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플로리다가
3경기 동안 파워플레이 10번 찬스에서 4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페널티 킬링은 7번 줬는데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선수 한 명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팀이 달라진 거예요. 지난 이제 작년에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만난 상대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스페셜 팀 하면은 이거 뭐 둘째가 하면 서러운 팀들이거든요. 이 세 팀이 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가치 있는 플로리다의 상승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플로리다 팬서스가 지금 순위를 보면 플레이오프권하고는 한 승점이 10점 차 정도 뒤져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좀 거리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임은 맞는데 그래도 아직 뭐 시즌 절반 뭐 수준 한 30몇 경기, 30 후반대 경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승세만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이것도 와일드카드 가는 거 아닌가? 빈센트 트로책 선수 합류 후에 일단 3연승인데 이 선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그렇죠. 계속해서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핫 두 팀을 봤고요. 이제는 낫입니다. 낫 첫 번째 팀 보겠습니다. 재밌죠. 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어허, 지금 워싱턴이 낫에 올라왔는데 뉴욕 아일랜더스랑 이게 오버랩이 되네요. 1월 12일 이후부터 7연패입니다. 7연패. 네. 상대가 콜럼버스, 세인트루이스, 내슈빌, 아일랜더스, 시카고, 세너제이, 토론토입니다.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그냥 다 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문제인 거고요. 사실 뭐 강호들한테는 뭐 한두 번 져가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다음 경기에서도 붙어서 이기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끼어있고 콜럼버스 디비전 완전 순위 경쟁하는 팀까지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결과가 디비전 선두를 그 아일랜더스에게 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7연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때 정말 두드러졌었던 뭐 워싱턴의 그런 수비 시스템 같은 게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이 공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특히 실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4점 이상 실점한 경기가 5경기입니다. 7경기 중에. 네. 그리고 6점 이상 실점한 경기가 4경기예요. 이거는 사실 수비나 골텐딩 부분에서 진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고요. 네. 슈팅 저지력 자체는 근데 32개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뭐 좋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점이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너무 좋은 찬스를 많이 내준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홀트비가 사실 지난 시즌에 정규 시즌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물론 플레이오프만 가게 되면 이 선수가 워낙 이제 또 기량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백업 골리라고 할 수 있는 코플리 선수랑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은 참 골텐딩이 무너진 팀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번 7연전 동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골텐딩, 콜트비 선수 그리고 뭐 수비 쪽에서 흔들리는 부분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그래도 워싱턴 하면 가장 장점은 화끈한 득점력이잖아요. 그죠. 탑2 센터도 완벽하고 득점력도 좋고 공격력만큼은 그렇죠. 정말 돋보이는 팀이었는데 최근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도 않은 중간에는 예브게니 쿠즈네초프가 좀 부진에 빠졌다라는 부분을 좀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작년 플레이오프의 사실상의 MVP는 쿠즈네초프 선수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베치킨 선수는 그냥 이 첫 우승이라서 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오베치킨 선수 잘한 거는 맞지만 그래도 쿠즈네초프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했다고 봅니다. 워싱턴의 장점이라고 하면 1, 2라인 센터에 완전히 차이점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백스트램 선수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쿠즈네초프 선수까지 원투펀치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는 부분인데 이번 시즌에서 쿠즈네초프 선수가 원하는 수준의 골 생산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제 좀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콜럼버스전 이전, 그러니까 부진이 시작된 이전 경기죠. 네. 17경기 동안 골을 못 넣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 이 정도로 득점 슬럼프에 빠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최근 7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이제 뭐 골도 한두 골 정도 넣고 득점 기여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전 7경기랑 그러니까 24경기의 그러니까 기록이죠. 근데 그게 한 2골에 3골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캡스가 혹시 후반기에 좀 분위기 반전을 확실하게 깨려면은 수비가 좀 뭐 좋은 찬스를 내주고 어쨌든 한두 골을 먹는다. 뭐 실점은 이건 좀 이상적으로 많이
이상하게 많이 지금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평균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쿠즈네초프 선수가 예전 수준처럼 뭐 경기당 1포인트 거의 한 이상 정도 수준으로 활약을 해줘야만이 좀 워싱턴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거칠어지는 메트로 디비전 순위권 싸움에서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부진 탈출이 필요하죠. 네. 17경기 무득점 포함해서 그 쿠즈네초프 선수의 득점력 저하 이 부분이 좀 하루빨리 살아나야 워싱턴도 좀 반등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워싱턴 캐피털스가 낫에 올라왔고요. 한 팀 더 있습니다. 낫 두 번째 팀 어딘가요?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요. 참 뭐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은 이제 플레이오프권 기로에서 연패를 거듭하면서 순위 상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캘거리, 캐롤라이나, 디트로이트한테 당한 연패거든요. 근데 위치를 생각한다면은 캐롤라이나나 디트로이트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고, 그러니까 전력상으로 보고 이런 부분 생각하면 꼭 잡아야만 했는 경기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기를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3연패. 캘거리는 좀 논외로 칩시다. 뭐 이번 올해 좀 캘거리 강하잖아요. 근데 캐롤라이나, 디트로이트한테 2연패 당한 부분은 좀 크죠. 에드먼턴은 뭐가 문제였을까요? 결과적으로 히치콕 감독은 팀의 수비력의 구세주는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 결과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부임 이후에 수비 시스템이 조금 이제 정돈이 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때가 있었고 그때 하세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수비력이 다시금 좀 상실이 돼버렸어요. 기본적인 선수들의 마크라든가 백업 커버리지 그리고 상대방의 스틱을 견제하는 플레이 같이 굉장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플레이들이 아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좋은 찬스라든지 약점을 노출을 하고 있으면서 3경기에서 15실점을 해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수비력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게 결과적으로 에드먼턴이 지금 일정에서 많은 승점을 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히치콕 감독이 에드먼턴의 수비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이세요. 에드먼턴 오일러스. 뭐 그 외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까요? 외부적인 잡음 같은 부분도 이제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인데 선수 트레이드 계약 이런 부분 보면은 옛날에 안 될 때 에드먼턴의 모습이 올해 또 나오고 있어요. 참 이게 답답한 건데 2017년 오프시즌에 조던 에벌리 선수를 트레이드하면서 라이언 스트롬 선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스트롬 선수가 에드먼턴에서 좀 부진하면서 스트롬 선수를 올 시즌에 또 트레이드를 했어요. 다시 또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레인저스로부터 라이언 스푸너 선수를 받아왔는데 몇 경기 서버가 안 되니까 웨이버 공시 그러니까 방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던 에벌리 선수를 팔아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옛날에 뭐 그 이상한 숱한 좋지 않은 트레이드 그리고 좋지 않았던 지명 이 악몽이 계속 떠오르는 수준으로 올해 지금 매니지먼트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은 미코 코스키넨 선수와 3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KHL에서 이번에 에드먼턴으로 넘어간 주전 골리 자리를 찬 코스키넨 선수입니다. 많이 칭찬을 했지만 저는 이 계약도 시점이 너무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코스키넨 선수가 좋은 골리임은 저는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너무 명확합니다. 이 선수는 하이글러브 사이드라든지 미드글러브 사이드가 너무 약한 선수예요. 이렇게 약점이 명확하고요. 옛날에 뭐 92점 몇 %까지 세이브 성공률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평균 수준까지 거의 많이 떨어졌거든요. 91%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만큼 기량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골리를 3년 동안 연간 450만 달러에 벌써 지금 잡는 선택을 한다? 그건 좀 의문스러운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코스키넨 선수가 또 뭐 진짜 확고한 주전으로 딱 자리 잡으면은 또 뒤에 가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라고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큰 계약을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얼마 전에는 치어렐리 GM까지 해임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돌아가는 게 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에드먼턴 그 GM 해임은
뭐 성적 부진에 따른 그렇죠. 결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오프 기로에 서 있는 시점에서 이 또 변화를 맞이하게 됐어요. 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고하게 딱 잘 정도로 해서 올라가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인데 또 변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긍정적이면 물론 좋겠죠. 근데 부정적인 가능성도 사실 래퍼하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코너 맥데이비드 드라이사이트를 딱 갖춰지고 난 다음에 야 캘거리 너네 우리한테 안 되지? 이런 거 분위기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오프 시즌부터 단박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두 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에드먼턴 입장에 참 아쉬운 상황이네요. 아까 플로리다가 플레이오프권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에드먼턴은 그렇진 않네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플레이오프랑 가까워요. 그렇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화의 기로에 맞이는 하긴 했지만 뭐 한 1, 2승 해버리면 또 플레이오프권에 발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권이 지금 서부가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뭐 어쨌든 와일드카드부터 목표로 삼고 올라가 봐야겠죠. 자, 지금 뭐 경기는 경기대로 그 경기 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거론이 됐는데 일단 단장이 해임되고 자, 이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에드먼턴이 또 남은 시즌 아직도 시즌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NHL 핫앤낫 오늘 총 4팀에 대한 또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8-2019 시즌이 정규리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경기들이 있었고 그 많은 경기들 안에는 국내 3팀이 다 포함이 돼 있어서 또 국내 팬분들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씩 또 리뷰해보고 다가올 경기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벅스와 사할린의 2연전이 16일, 17일 주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7일 낮에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7일 목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이 있었는데요. 이날 참 아이스벅스가 3피리어드 종료 1초를 남기고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으로 몰고 갔는데 결국 슛아웃 가서 사할린이 이겼습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사할린의 승리였고요. 이날 사할린은 데니스 코로바에프 골리가 나왔고 아이스벅스는 후쿠지 유타카 선수가 복귀한 경기였어요. 양팀 이번 2연전이 1연장승, 1슛아웃승. 연장 2번 했는데 사할린이 모두 이겼고 승점 4점,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양팀 정규리그 전적이 1승, 1연장승, 1슛아웃승, 1슛아웃패. 야, 연장 3번이나 했네요. 승점 8점, 사할린이 우세한 가운데 끝났습니다. 사할린이 일본 원정 4연전을 이 경기로 마쳤는데 성적은 1승, 1연장승, 1슛아웃승, 1패, 승점 7점. 이렇게 맞췄네요. 뭔가 사할린으로서는 정규리그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모자란 승점이 아닌가 싶어요. 많이 모자라죠. 사실 이 경기 보고 참 헛웃음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헛웃음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데니스 코로바에프가 왜 올해 주전을 못 따내는지 올해 그리고 사할린이 왜 우승권 경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네. 그거는 저는 좀 의아한 게 데니스 코로바에프가 이번 2연전에 갑자기 왜 나왔을까? 저는 그것부터 좀 의문이긴 해요. 그건 뭐 그러네요. 저도 사실 그게 의문이긴 한데 뭐 블레이즈전에서 스텔마 선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문책성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1초 전 들어간 골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경기 종료 약 6초, 7초, 6초 가까이를 남겨놓고 코로바에프 선수가 퍽을 잡았습니다. 멈추면 되잖아요. 네. 페이스오프를 얻어내면은 물론 뭐 시간 한 5초 정도 있으면 한 골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승률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네. 근데 코로바에프 선수 그걸 던졌습니다. 퍽을. 잡으면 되는데 던졌다. 그런데 그 던진 퍽은 알라네 선수한테 갔어요.
그대로 네트 쪽에 붙었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골이었습니다. 제가 이 하키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상한 골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의 실수고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점을 딸 수 있는 걸 또 못 땄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할린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잘해놓고도 지는 게임이 이런 게임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성과를 거내지 못하는 게 이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뭐 괜찮다 싶으면은 지네들이 느슨하게 하면서 따라잡히고 역전당하고 이런 게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거를 제일 잘 보여준 경기가 아이스박스 2차전 그리고 블레이즈 2차전 요 두 경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참 올해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 사할린의 경기력이 이래가지고는 좀 플레이오프에서 어렵지 않을까. 플레이오프 지금까지 쌓은 승점으로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후를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가기 전에는 정규리그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원정 4연전 결과를 통해서 좀 정규리그 우승 경쟁은 대명과 한라의 2강 구도로 좀 좁혀진 분위기가 됐어요. 그리고 안양 한라는 일본 원정을 이어갔었는데요.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의 첫 경기를 16일에 아주 시원하게 잡았고 2차전 그때 저희가 2차전 녹음하면서 남은 경기 좀 봐야 된다. 일시적인 건지 해법을 찾은 건지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경기였는데 17일에 2차전이었습니다. 이날 에치코 토모야 선수 선제골 나왔고 한라가 파워플레이 김기성 동점골 나왔고 4분 뒤에 오지글스도 파워플레이에서도 추가골 다시 리드를 잡았고요. 근데 또 한라도 바로 또 따라갔어요. 파워플레이에서 램트코프 선수의 골 또 동점. 한라가 역전을 합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 그것도 조영곤 선수의 골로 3대2로 역전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마지막 40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3피리어드 종료 39초 전에 타카시 세이지 동점골 3대3이 됐고 이어서 3피리어드 종료 2초를 남기고 에치고 토모야 선수의 골이 또 나오면서 최종 스코어 4대3으로 오지글스가 극적으로 재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슈팅 수는 39대 28, 한라가 11개 앞섰고요. 이날 오지글스의 오노다 타쿠토 골리가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나왔어요. 10월 19일 사할린전에서 5실점으로 무너진 후에 23경기 만에 나온 경기였는데 시즌 7번째 출장이었고요. 36세이브 3실점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한라 맷달튼 선수가 24세이브 4실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오지글스 에치고 토모야 선제골, 재역전 결승골 중요한 2골 넣었고요.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도움 2개 31포인트째로 포인트 랭킹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한라는 램트고프 선수가 1골 2도움 팀의 3골에 모두 포인트를 올렸고요. 그리고 조영곤 선수가 이게 사실 결승골이 될 뻔했는데요. 3피리어드 역전골. 올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17경기 출장 만에. 개인 통산 3억 골. 2013-14 시즌 차이나 드래곤전에서 골 넣은 이후에 5년 1개월 만에 정말 오랜만에 조영건 선수의 골이 나왔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결승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라 김기성 선수는 통산 300경기 출장을 달성했고요. 참 한라로서는 승점 3점짜리 경기였는데 마지막 40초에 이게 순식간에 승점 0점짜리로 바뀌어버리는 패배. 이 패배가 지금 결과적으로 현재 순위표상으로는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자력 우승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오지글스와 안양한라 2연전이 1승 1패 승점 3점씩 동률로 끝났고요. 이제 이 두 팀은 2월 1일과 2월 2일에 안양 2연전 마지막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라가 당연히 6점으로 끝냈어야 되는 경기였는데요. 게다가 6점으로 끝낼 수도 있었죠. 네. 40초를 남기고 이제 2골을 먹힌다라는 부분은 사실 한라 입장에서도 좀 답답하다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결과고요. 근데 뭐 평균으로 또 따지면은 대명전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한번 이겼으니까 뭐랄까 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좀 많이 아까운 결과이면 사실. 그러니까 시즌 하다 보면 그렇죠. 극적으로 이길 때도 있고 그죠. 극적으로 이렇게 질 때도 있는데 있죠. 지금 이게 되게 아픈 건 시점이 마지막에 그죠. 네. 이런 경기가 나왔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승점을 3점을 땄으면은 대명 자료 우승 이거 걱정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기를 지는 바람에 많은 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참 그게 안타깝고요. 근데 뭐 어쨌든 한국 세 팀이 아니고 지금 사할린, 한라, 그다음에
대명 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집중력이 좀 틀어지는 부분이 한 경기씩 다 있었네요 이번 시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교훈 삼아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좀 끝까지 좀 집중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좀 뭐 좋게 나타난다면은 세 팀 입장에서는 제일 이제 좋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달튼 선수가 4실점을 하는 것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분상으로 네. 이 선수도 뭐 한 골, 두 골 이상은 거의 내주지 않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오지가 조금 더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지 않았나. 마지막까지 이제 몰아치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예, 뭐 안양 홈에서는 또 어떻게 서력을 할 수 있을지 좀 예. 지켜봐야겠네요. 나리사와 유타가 그 전날 5실점 무너졌고 오노다 타쿠터 냈는데 그죠.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고 네, 나리아사와 선수 그 첫 경기를 잡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진짜 질 수가 없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초반부터 찬찬히 점수를 쌓으면서 완벽하게 경기를 잡아내서 그 다음 날도 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그리고 실제로 스코어까지 3대2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좀 더더욱 아픈 결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양 한라가 참 아쉬운 패배를 뒤로하고 쿠시로로 이동해서 일본 제지 크레인지와의 2연전을 이어갔습니다. 1월 19일, 20일 주말이었는데 19일 양팀의 3차전이었습니다. 1피리어드 2분 만에 에릭 리건의 선제골 나왔고요. 크레인즈가 다카기 켄타의 골, 그리고 2피리어드 가서 막심 포타포프의 그 파워플레이 골로 크레인즈가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한라가 3피리어드 중반에 램트고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2대2 동점 만들었고요. 연장 후에 슛아웃 갔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김상욱 선수의 이 슛아웃 결승골 2번 넘어지면서 성공을 시키는 이게 그 결승골이 됐고 최종 스코어 3대2 한라가 슛아웃 승리를 거뒀습니다. 슈팅수는 28대 22 크레인즈가 앞섰고요. 맷 달튼 26세이브 2실점, 크레인즈 드류 맥킨타이어가 19세이브 2실점했네요. 한라의 니콜라이 램트코프 선수가 3피리어드 동점골, 이게 결국 승리를 이어졌는데 3경기 연속골이었습니다. 김상욱 선수는 3피리어드 동점골의 도움, 그리고 슛아웃 그 결승골 또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한라가 크레인즈전 올 시즌 3전 3승을 이어갔습니다. 한라의 박진규 선수는 이날 개인 통산 100경기 출장 달성했고요. 한라가 슛아웃 승으로 승점 2점만을 추가하게 됐는데 이 결과로 결국은 1위 대명은 이제 승점차 남은 경기 수를 따져봤을 때 대명 입장에서 자력으로 정규리그 우승이 가능해진 그 결과였습니다. 이날 경기 결과가요. 다음날 20일 양팀의 4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는 0대0이었고요. 2피리어드 초반에 한라 빌 토마스 선수 파워플레이에서 골로 한라가 앞섰습니다. 2피리어드 중반에 크레인즈도 파워플레이에서 타카미 요코토 선수의 골이 나왔고요. 동점. 이후에 쭉 무득점이 이어졌고요. 연장 가서 연장 종료 20초 전에 에릭 리건 선수의 골든골이 나옵니다. 안양 한라가 최종 스코어 2대1 연장승을 거둡니다. 슈팅수 41대 19 크레인즈가 많이 앞섰는데요. 매 피리어드마다 크레인즈가 슈팅수는 앞섰고 특히 이 피리어드 슈팅수는 23대 5였네요. 압도적이었습니다. 맷 달튼 40세이브 1실점 승리, 드류 맥킨타이어 17세이브 2실점 패배였습니다. 안양 한라 빌 토마스 선수가 파워플레이에서 선제골 그리고 연장 결승골의 도움 1골 1도움 했고요. 16호 골, 골랭킹 단독 2위입니다. 극점한 경쟁하고 있고요. 아이스박스전 12월 2일에 골 이후 8경기 만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던 토마스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에릭 리건 선수 선제골에 도움하고 연장 결승골을 하면서 2경기 연속 골이었는데요. 이날 1골 1도움 개인 통산 200포인트 달성했습니다. 에릭 리건 선수 이번 일본 원정 4연전 활약이 대단했어요. 2골 5도움 7포인트. 지금 올 시즌에 에릭 리건 선수가 7골 16도움에 23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이 23포인트는 김기성 선수하고 같아요. 빌 토마스, 김상욱에 이어서 팀 내 포인트 공동 3위입니다.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리그 수비수 가운데는 골, 도움, 포인트 세 부분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릭 리건 선수의 활약이 빛났던 이번 원정길이었고요. 한라는 이날 문국환 선수가 시즌 처음으로 결장했네요. 김도영 선수가 시즌 7번째 출장 기록했고요. 한라의 강윤석, 이총현 선수는 이번 일본 원정 4연전 모두 결장했습니다. 크레인즈와 한라의 2연전 1슛아웃승 1연장승 두 번의 연장에서 승점 4점 한라가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승점 4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쁘진 않죠. 사실 뭐 크레인즈 플레이오프에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대로 어쨌든 4점을 땄다는 건 위닝 2경기 다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뭐 생각보다 역시나 한라는 득점력 부분에서 좀 올해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못 나가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리건 선수가 예전에 소속된 크레인즈를 상대로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한라 입장에게도 참 좋은 경기긴 한데 뭐 어쨌든 당연히 결과 자체가 한라 쪽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라 쪽으로 좋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도 두 번째 경기의 경기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사실 저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크레인즈 경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크레인즈가 한 피리어드에 진짜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뭐 슈팅수에서 지금 이 경기에서 딱 나온 것처럼 뭐 진짜 막 27대 2, 뭐 27대 5 막 이런 식으로 앞서는데 이득은 별로 못 보는 이런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크레인즈도 마찬가지로 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던 이런 부분이 좀 서로의 약점이 좀 맞물리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됐고요. 뭐 크레인즈는 잘못하면 어쨌든 마지막 정규 홈 시리즈였는데 좀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이기는 그래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1승도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한라는 어쨌든 두 번째 시리즈에서 승점 4점이면 어쨌든 위닝을 따는데 성공을 했고 7점 정도면은 아주 원하던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 다 이긴 경기 진 게 참 아까운 거예요. 그걸 3점 이겼으면 날라갔던 거. 그걸 이겼으면 지금 10점 아닙니까? 10점이면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이 정말 좋은 결과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참 크레인즈가 말씀 주신 대로 마지막 홈 경기였고 쿠시로 홈 경기 최근 7경기가 1승 6패로 끝났어요. 이게 또 1승도 1 슈다우승이었는데 많이 좀 홈팬들에게는 아쉽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결과가 됐고요. 박기준 PD님은 안양 한라의 원정 4연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승점상으로는 7점 정도 땄으면은 원정 4연전이었으니까 나쁘지는 않다고 봐야죠. 네. 그죠. 상대 생각하면 근데 그렇죠. 제가 한 주 더 지켜보고 안양할라 걱정을 할지 말지 결정하자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 걱정이 됩니다. 드디어 바뀌었어. 네. 입장이. 승점이 7점이나 따왔는데 왜 걱정이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지이글스한테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얘네를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거든요. 안양에서 2연전 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 때처럼 5대1로 완벽하게 압도하는 그림으로 두 경기를 마쳤으면 충분히 홈에서도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2연전이 될 텐데 두 번째 경기에서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본인들의 실수가 됐든 아니든 크나큰 역전패가 되어버렸던 게 다음 주에 있을 오지와 안양할라 안양에서의 2연전이 또 어떻게 결과될지 오지이글스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기 결과였다 보니까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됐고요. 어쨌든 안양할라는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이제 전승을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 전에 조기에 결정 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크레인즈한테는 연장을 2번이나 갔다라는 게 똑같이 빌미를 제공한 플레이오프 가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크레인즈가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을 연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안양할라가 크레인즈 상대로는 좋은 경기력이 못 나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플레이오프 부분에서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두 가지가 좀 걱정되는 부분으로 다가왔었고요.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게 가장 클 것 같고요. 뭐 3위까지는 안 떨어지겠죠. 4할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팬분들 입장에서도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크레인즈와 한라의 올 시즌 정규리그가 끝났습니다. 4번 만났는데
1승 1연장승 2 슛아웃승 승점 9점 한라가 우세를 하면서 끝났어요. 2대1, 2대0, 3대2, 2대1 이 중에 연장 3번이었고 근데 다 접전이었는데 한라가 4번 다 이겼네요. 한라가 시즌 4차전 이기면서 승점 53점째 기록했고요. 사할린을 제치고 2위로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대명에 이어서 올 시즌 리그에서 두 번째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입니다. 참 일본 원정 4연전이 대명하고 3승 1패라는 건 같은데 승점이 대명은 10점이고 한라는 7점이었다는 거. 이게 지금 이 순위의 차이를 만든 결과가 됐네요. 자, 안양 한라는 일본 원정 4연전을 다녀왔고요. 하이원은 고향 홈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을 가졌습니다. 이제 프리블레이즈의 한국 원정 6연전이 시작된 시점이었는데요. 1월 19일 토요일에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시즌 3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 세르게이 토폴 선수 선제골 나왔고요. 또 시노하라 코타의 동점골 나왔고요. 2피리어드 가서 하이원이 2분 17초 간격으로 박상진 그리고 파워플레이에서 박종수 선수의 연속골이 나왔고 3대1로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또 카와무라 카즈키 선수가 3피리어드의 추가골 4대1로 달아났는데요. 3피리어드 종료 3분 정도 남겨놓고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선수 만회골이 나왔는데 하이원 김영준 선수의 엠티넷골로 승부는 갈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2로 하이원이 3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36대31 슈팅수 하이원의 우세였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 29세이브 2실점, 프리블레이즈 하타 미치카즈가 31세이브 4실점했습니다. 하이원의 세르게이 토폴 선수가 시즌 11호 골, 2경기 연속골이었고요. 하이원 박종수 선수 시즌 4호 골, 박상진, 김영준 선수는 시즌 3호 골 기록했습니다. 하이원이 한 경기에서 국내 선수 3명의 득점이 나온 건 올 시즌 처음이었습니다. 이날이. 국내 선수들 총 포인트가 3골 4도움이 기록되는데 이것 역시 올 시즌 한 경기에서 나온 국내 선수들 최다 포인트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선수들이 어쨌든 포인트에서 가세가 되면 하이원은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하이원이 5득점 경기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 기록이었고요. 프리블레이즈전 올 시즌 3전 3승 이어갔습니다. 프리블레이즈 로건 스티븐슨 선수가 앞선 사할린전 게임 미스 컨덕트 페널티로 이날 한 경기 출장 정지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1월 20일 일요일에 양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4차전이 있었는데요. 1피리어드 초반에 프리블레이즈 니콜라스 생피에르 선수 선제골 나왔고요. 2피리어드 가서 세르게이 토폴 동점골, 3피리어드 파워플레이에서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선수 골이 나왔고 근데 또 바로 3분 뒤에 5대3 파워플레이를 잡은 하이원, 로만 류드친의 동점골 2대2 연장으로 갔어요. 근데 연장 58초 만에 타나카고 선수의 골든골이 나왔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3대2로 프리블레이즈가 연장승을 가져갔습니다. 29대27 하이원이 슈팅수 2개 앞섰던 경기였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이토요토 골리가 나왔습니다. 12월 1일 오지글스전 이후에 9경기 만에 선발 출장이었는데 27세이브 2실점 승리됐고요. 하이원 토마스 듀바는 24세이브 3실점 패배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닉 생피에르 선수가 선제골 포함해서 1골 2도움 최근 경기들 포인트 많이 나오고 있고요. 슈시카노프 선수 연장 결승골의 도움 포함해서 역시 1골 2도움했고 프리블레이즈는 이날 카시노 요시카즈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했습니다. 또 야마다 주니아 선수는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고요. 한편 하이원은 로만 류드친, 트로이 마일럼이 각각 2포인트씩 기록을 했는데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고 키릴 스타체프 선수가 이날 올 시즌 처음으로 결장을 했어요. 이 선수가 지금 골 랭킹 리그 1위고 팀 내 최다 포인트 선수인데 중요한 선수가 빠진 것이 또 하이원으로서는 또 결과가 또 아쉽게 나와서 더 뼈아프게 다가왔네요.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이번 2연전이 1승 1연장패 승점 4점 하이원의 위닝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이원이 사실 2경기 다 잡았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좀 원하는 그 결과는 내지 못했죠. 뭐 첫 경기 사실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두 번째 경기는 조금 좀 어수선함이 많이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뭐 그동안 짝을 맞췄던 스타르체프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류친 선수도 예전만큼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됐겠지만은 그걸 다 감안해도 사실 지금 블레이즈는 너무 팀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사실 1라인 빼면은 그렇게 경기할 만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 시리즈에서는 시노하라 코타 선수도 굉장히 잘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하이원은 1, 2라인 자체를 굉장히 탄탄한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예. 3라인까지 사실 1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한국 선수들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신호만 있는 시리즈였는데 참 마지막 4차전에서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는 게 더 이제 순위 싸움에서 아주 그리고 하이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순위 싸움이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아픈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4점 땄다는 게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은 아쉽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블레이즈는 이제 대면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정말 정확한 단어를 똑같이 써주셨는데 어수선했다라는 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시리즈 두 번째 경기가요. 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평소와 다름없었던 하이원의 모습이었고 그런 압도적인 부분에서 공격력이 잘 펼쳐졌기 때문에 이제 다득점 경기가 나왔던 건데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어수선함이 그대로 보여졌었고 그 절정을 잃었던 게 이제 3피리어드 초반에 터졌던 PK골인데 네. 이거는 주바골리의 실수죠. 네트 뒤에서 주바골리가 퍽 처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면서 그냥 골을 갖다 바치는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비단 이건 이제 주바골리 혼자만의 실수라기보다는 이날 그냥 전체 팀이 다 이 정도로 어수선했다. 집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반증해서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이원이 찬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었고 키릴스타체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자리를 토폴 선수가 엄청 잘 메꿔줬었고 토폴 선수가 이날 이번 2연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키릴 스타체프가 없어도 하이원이 그렇게 흔들릴 팀은 아니었으나 왜 그렇게 어수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없어도 사실 3골 정도 만들 수 있는 팀이거든요. 네. 블레이즈 상대로는요. 네. 물론 3골 이상 뽑아낼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이 무하게 나왔지만 이날 이토요토가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미친 세이브를 한 2번 정도 보여줬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대명전 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토요토의 부활 이런 부분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연장 패까지 이어졌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력 그리고 특히 이제 공격력 부분에서는 뭐 키릴 스타체프가 다시 복귀를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더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없어도 지금 하이원 상황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수비와 경기 집중력 요 부분일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듀바골리가 네트 뒤에서의 그런 전개 플레이나 아니면 커버 플레이가 그렇게 썩 깔끔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언제 한번 터지나다가 이번에 한번 터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기도 했고요. 네. 토마스 듀바 선수가 최근 하이원 상승세에 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해온 선수인데 그날은 좀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남겼군요. 양팀 올 시즌 정규리그 끝났고요. 3승 1연장패 승점 10점 하이원에도 큰 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이원이 시즌 4차전에서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이제 6위 오지글스와의 거리를 7점 차로 벌렸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지글스가 급해졌어요. 오지글스가 이번에 만약에 플레이오프를 못 가면 아시아리그 참가 16년 만에 처음 플레이오프를 못 가는 지금 결과인데 불안감이 커지게 됐고요. 하이원이 승점 47점까지 올라서면서 4위 크레인즈의 승점 1점 차까지 추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이스벅스가 올 시즌 가장 먼저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승점 2점 추가하면서 그래도 플레이오프 진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던 하이원과의 2연전이었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대명 킬러 웨일즈와 도쿠 프리블레이즈 2연전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 킬러 웨일즈는 인천 홈에서 도호쿠 프리블레이즈를 맞아서 2연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그제 막 중계를 마친 경기인데요. 1월 22일 화요일에 양팀의 시즌 3차전이었습니다. 0대0이 이어지다가 이 피리어드 종료 31초 전 파워플레이에서 티모페이 슈시카노프 선수의 선제골로 프리블레이즈가 리드를 잡았고요. 대명이 좀 패색이 짙어갔었는데 3피리어드 종료 2분 47초를 남겨놓고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참 비디오 판독이 길었는데요. 시간 오래 걸렸는데 골 인정이 되면서 귀중한 동점골이 됐고, 이어진 연장에서 1분 18초 만에 김우영 선수의 골든골이 터지면서 대명 킬러 웰즈가 최종 스코어 2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슈팅수가 31대 24 대명이 앞섰고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23세이브 1실점, 프리블레이즈 이토 유토 나와서 29세이브 2실점 기록했습니다. 대명 김우영 선수가 연장 골든골, 시즌 3호 골이었고요. 경기장에 그 아내가 이날 오셨대요. 그 격려 세레머니는 아내에게 전하는 세레머니라는 이야기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대명 킬러 웰즈 김우영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참 올 시즌 3골 다 기가 막힌 타이밍, 중요한 골들이었고 시즌 2번째 역전 결승골 기록했네요. 알렉산더 프롤로프 선수 팀의 2골에 모든 도움을 기록했고요. 대명 이날 정종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3경기 결장 후에 라인업 복귀했고, 이용준 선수 통산 300경기, 브렛 파넴 선수 통산 2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한편 프리블레이즈 시시카노프 선수가 파워플레이 선제골, 시즌 13호 골, 팀 내 최다골 이어갔고요. 이 골로 3경기 연속골, 6경기 연속 포인트, 최근 6경기 11포인트를 쓸어 담고 있는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시시카노프 선수도 도움 랭킹이 3위고 포인트 랭킹은 공동 1위예요.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하고. 개인 타이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카시노 요시카즈, 나카자와 하야토 두 선수가 부상으로 이번 2연전 모두 결장했는데요. 나카자와 하야토 선수는 시즌 첫 결장이었는데요. 카시노 선수도 하이원전 결장이 첫 결장이었고, 프리블레이즈가 시즌 3차전 패배로 정규승을 못하는 결과로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되면서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실패됐습니다. 좀 이색적인 장면이었죠. 1대1 동점이었는데 3피리어드 마지막에 엠티넷을 진행하는, 정규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끝까지 진행해봤으나 결국 실패. 남은 그 하나의 시나리오마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23일 수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이 있었습니다. 1피리어드는 0대0이었고요. 2피리어드 중반이었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 브렛 파넴 선수의 선제골 나왔고요. 대명이 그 이후에도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 추가골, 3피리어드 후반에 파워플레이에서 김영겸 선수의 또 한 골, 최종 스코어 3대0으로 대명이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23대 21 대명 슈팅수 2개 앞섰고요. 알렉세이 이바노프가 21세이브 무실점, 시즌 5번째 셧아웃이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2번째 셧아웃이었고요. 프리블레이즈는 이토 유토 선수가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는데 20세이브 3실점. 그리고 이날 프리블레이즈 라인업에서 또 눈에 띄었던 거는 신인 후루카와 슌 선수가 12월 31일에 등록된 선수인데 하타 미치카즈 대신에 서브골리로 라인업에 올라왔습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이 팀 사정이 좀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후루카와 슌 선수가 만약에 한라전에서 데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 선발이든 교체든. 네. 대명 브렛 파넴 선수가 파워플레이 선제 결승골, 시즌 8호 골이었는데 올 시즌 8골 중에 7골이 파워플레이 골이고요. 그중 4골이 결승골입니다. 역시 그 파워플레이에서의 존재감 빛났던 파넴 선수였고요.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2경기 연속골, 1골 1도움 했습니다. 지금 도움 랭킹 1위, 그리고 포인트 랭킹도 많이 올라왔어요. 3위인데 1위 두 선수와 1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또 이번 시즌도 2관왕하는 거 아닌가 가능성이 풍기고 있고요. 대명 김영겸 선수가 쐐기골, 시즌 4호 골이었습니다. 개인 한 시즌 최다골 타이 기록인데요. 김영겸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 업로드된 영상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한 선수 인터뷰가 더 있었는데 바로 전정우 선수입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에서 뛰다가 군대를 갔었던, 근데 저희가 23일에 이 경기 하다가 만났는데 22일 그 바로 전날 상무에서 전역을 했어요. 2016-17 시즌에 신인으로서 18경기에 13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인데 김영겸 선수하고 연세대 동기면서 또 대명 킬러 웨일즈 입단 동기이기도 합니다. 김영겸 선수 인터뷰 보면 전정우 선수와의 그런 또 우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정훈 선수 반가운 얼굴이었고요. 저희 중계 방송 도중에 또 잠깐 인사를 했어요. 다음 시즌 기대가 됩니다. 전정훈 선수 전역 소식을 들으면서 또 연상되는 선수들이 있죠. 신상훈, 안진휘, 안정현, 박혜운, 조석준 함께 입대했던 선수들 1월 22일자로 상무에서 전역했습니다. 대명 김혁 선수는 전날 경기에서 뇌진탕 부상을 입으면서 두 번째 경기는 못 나왔고요. 오지글스와의 2연전이 남아있는데 과연 출장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블레이즈 타카시 주니치 선수가 23일에 생일이었는데 78년생이거든요. 만 41세. 아시아리그 최고령 지금 두 번째 선수인데 이날 결장했습니다. 양팀의 2연전이 1승 1연장승 승점 5점 대명이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자, 뭐 6점이었으면은 바로 4강 플레이오프 확정이 2위까지도 확보가 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5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뭐 사실 대명이 블레이브가 훨씬 좋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승이라는 결과 자체는 충분히 이제 예견이 되는 팀이 이제 경기였고요. 사실 경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1차전이랑 2차전이랑 분위기가 완벽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1차전은 대명이 조금 더 이제 잘 풀어냈지만 공격이 잘 이제 득점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좀 끌려가는 경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거둬냈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가 조금 더 경기를 초반에 잘 풀어갔습니다만 득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파워플레이 한 골 얻어맞은 이후로부터는 와르르 무너지면서 경기가 이제 또 웨일즈 쪽으로 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웨일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첫 경기를 웨일즈가 잡았던 게 대명이 잡았던 게 아주 큰 원인이었지 않나 싶고요. 그 부분은 저는 이바노프 선수를 좀 꼽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시시카노프 선수한테 한 골을 먹고 난 이후에 3피리어드 야마다 주니아 선수였나요? 오미에르 선수였나요? 그 슈팅을 딱 막아내면서 2대0이 안 됐던 게 진짜 그게 승부의 추를 완벽하게 갈랐던 요인이 결과적으로 되고 말았어요. 거기서 2대0이 됐었다면은 딱 2대1로 지는 그림이었거든요. 뭐 물론 뭐 이제 그 스위프트 선수가 한 골을 넣은 그거를 포함을 하면요. 딱 2대1로 지는 딱 그건데 그거를 막으면서 1대1이 됐고 연장에서 역전승이라는 부분. 그리고 연장을 가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미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이즈는 이 결과가 이미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장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게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이제 웨일즈가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4차전 말씀드리고 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축 선수들이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다 제 갈 길을 찾아서 갔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회사를 부모님이 회사를 잃는다든지 일본은 좀 그런 전통이 있거든요. 뭐 몇 대에 걸쳐서 하는 회사. 그래서 회사를 잃는다든가 아니면은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 갈 길을 가는 선수들이 이제 다 나가게 됐죠. 그런데 블레이즈 같은 팀에서는 이 5명의 공백을 딱 메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가고 나면은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사실 일본 아이스하키도 그렇게 많이 최근에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수들이 대학에서 올라온 선수들이 최근에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은 또 오지나 크레니스를 가고 싶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전력이 한번 빠지면은 그런 부분을 여지없이 보여줬던 이번 시즌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한국 원정 4경기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대명전에서는 포드 10명에 수비 6명 이런 식으로 훨씬 선수층이 사라인이 없어요. 약한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프리블레이즈가 올해는 실수를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체력전으로 승부하고 이런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플레이로 팀 방침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잘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죠. 블레이즈의 최고의 강점 뭡니까? 강력한 압박 그리고 상대방 숨을 못 쉬게 만드는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올해 실종돼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압박을 강하게 걸면 걸수록 이 약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압박이 한번 뚫렸을 때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프리블레이즈 선수진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뭐 올해 좋지 않은 성적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블레이즈는 그 정도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두터운 선수진 그리고 두 번째 해결사들이 이번에 참 스위프트 선수의 활약이 저는 1, 2차전에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선수는 역시 여러모로 따져보면 좀 면밀히 경기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좋은 선수다. 그러니까 국내 사실 좀 성격도 못 죽이고 얘는 득점밖에 못해. 뭐 이런 뭐 백책도 열심히 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번 2연전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그렇죠. 빛났던 상당히 것 같은데요.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네. 파넴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려주는 플레이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해결사들이 제 역할도 해줬고 이바노프 선수도 역시 1차전에서 존재감을 완벽하게 과시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승점 5점이면 사실 6점이면 더 좋았겠지만 뭐 5점도 예, 충분히 좋은 결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점 결과적으로 아직 자력 우승 기회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원 4차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블레이즈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있으면서 집중했던 모습인 것 같았고요. 네.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 2피리어드 후반부에 가서는 프리블레이즈가 많이 그렇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결과도 바뀌었네요. 그렇죠. 3피리어드 경기를 진짜 좋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다음날 경기 초반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하이원 2연전부터 느꼈던 거지만 프리블레이즈가 5대5 싸움에서는 약한 게 현실적인 거고 이 팀이 이기려면은 파워플레이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특히 이제 뭐 기록만 봐도 골 득점 장면을 봐도 파워플레이 골이 많았잖아요. 첫 경기는 파워플레이 골 나왔고 두 번째 경기는 파워플레이 못 넣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하이원전 때도 보면은 파워플레이 때 굉장히 짜임새 있고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팀이 현재 살아가는 방법은 요거 하나였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이제 프리블레이즈 경기를 직접 본 게 이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연장 가면서 동기부여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는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이 나왔고 두 번째 경기도 초반에는 잘 풀어갔으나 실점 이후에 또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구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명은 말씀 주셨던 이바노프의 활약 그리고 스위프트의 그런 날카로운 패스나 득점력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저는 한 명 더 꼽자면은 프롤로프의 그런 퍽간수 능력과 주도권 그리고 점유율 면에서 프롤로프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매 경기 때마다 느끼고 있고 또 프롤로프가 없을 때는 그 공백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번 2연전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공격의 시작 그리고 득점의 시작은 프롤로프의 퍽간수와 거기에서 나오는 패스 플레이였거든요. 그래서 네트 뒤에서의 그런 프롤로프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2연전의 득점이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네트 뒤에서의 그런 플레이들이 잘 살아났고 보여졌던 이번 두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롤로프가 없었어도 뭐 김영현 선수 골 같은 경우에 또 테스티비드가 그 자리에서 또 그 역할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공격적인 시스템을 갖춰가는 대명 킬러 웨이지의 또 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력 우승을 빨리 결정 지으면 좋을 텐데 오지글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동기부여 입장에서는 또 오지글스도 만만치 않게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오지도 사실 최소 7점을 따야 3승 이상 해야 되니까요. 그죠. 최소 진짜 7점이니까. 그래서 4승 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 갈 생각이 있으면 돼요. 오지는 4승을 해야 돼요. 3승 1패 갖고는 하이원 뒤집기 쉽지 않다고 그쵸.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모로 이번 주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프리블레이즈도 이번 시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리고 5년 만에 플레이오프 탈락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쉬운 이번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그 1대1 상황에서 그 MT의 공격을 펼칠 정도의 그런 의지와 노력이 인상 깊었고요. 마냥 포기할 팀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경기 전후로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소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분석용 비디오 카메라 설치하는 것부터 해서
예. 그 각도를 잡습니다. 직접 여러 네. 가지 직접 손수 짐을 끌고 다니면서 메이저도 한 번밖에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프리블레이즈 모습이어서 예. 마냥 꼴찌 팀이라고 놀리고 비하할 거보다는 예. 이런 팀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불과 이거는 예. 대명이나 하이원도 겪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시즌 막바지 되어가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훈훈했기도 했습니다. 네. 대명과 프리블레이즈의 상대 전적 올 시즌 정규리그 4번 대결 끝났는데 3승 1연장승 승점 11점 대명이 크게 앞선 가운데 끝났습니다. 대명이 프리블레이즈와 2연전 승점 5점을 얻으면서 정규리그 최소 3위를 확보했습니다. 2위 확보까지는 안 됐는데 6점이었으면 2위까지 확보인데 일단 3위고요. 3위는 곧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확정됐습니다. 대명이 4연승을 올렸고요. 최근 8경기 7승 1패. 엄청난 상승세. 정규리그 우승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오지글스와의 2경기 모두 정규승을 거둔다면 안양 한라의 남은 4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 프리블레이즈는 이번 전 연패 최하위 8위에 머물렀는데 팀 창단 후 10번째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위. 팀 역대 최저 순위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첫 최하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11-12 시즌에 36경기 체제였을 때 승점 52점으로 그때 6위가 최저 순위였거든요. 근데 그때 7위는 승점 1점의 차이나 드래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위상으로도 지금 7위, 8위 하면 최저 순위가 되고 최하위로 끝날 것인지. 참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가 이렇게까지 내려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텐데 참 가장 어려운 시즌이 되고 있는 프리블레이즈입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1월 23일 수요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현재 순위를 보면요. 대명이 승점 60점, 안양 한라가 승점 53점. 경기는 2경기 대명이 더했습니다. 1, 2위고요. 사하린이 3경기 남았는데 51점, 3위. 4위도 크레인즈 역시 3경기 남았는데 48점. 하이원 역시 3경기 남은 상태에서 47점, 3, 4, 5위에 있습니다. 그 뒤에 4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오지글스가 6위, 승점 40점이고요.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가 확정된 니코 아이스박스가 7위, 37점, 8위 프리블레이즈가 36점입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2팀 확정됐고 2팀 탈락 결정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월 24일, 26일, 27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 일본 제지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24일 경기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고요. 9월 초에 쿠시로 2연전에서는 크레인즈가 2번 다 정규승을 올렸고 11월 초에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3차전에서는 아이스박스가 정규승을 올렸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이미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좌절된 상황이고 아이스박스도 2008-2009 시즌 최하위였던 7위 이후에 11년 만에 최하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크레인즈가 이번 3연전에서 승점 4점 이상을 얻으면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됩니다. 크레인즈로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경기 끝내놓고 다른 팀들 경기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정규리그 최종 순위 결정하는 마지막 3연전이 되겠습니다. 이번 3연전에 못 나오는 선수가 있는데 아이스박스의 공격수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 지난번 사할린전 매치 페널티를 받으면서 4경기 출장 정지. 이번 3연전 다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는 못 나온다는 점이 또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크레인즈가 아주 수월하게 승점을 다 쌓아갈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인데 후쿠지 선수가 1피어리드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이 부분도 좋지 않은 수준이고 테라오 히로미치 선수도 이제 벅스 공격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포까지 잃었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벅스가 기댈 데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요. 못해도 크레인즈가 이번 3연전에서 한 7점 내지 8점 정도 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쿠지 부상, 테라오 히로미치의 부재, 거기에 플레이오프 탈락이라는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크레인즈 쪽으로 많이 좀 기우는 평이신데요. 니코도 그렇고 프리블레이즈도 그렇고 꼴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네요. 네. 예. 특히 니코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내려왔는지 2위였는데 8연승을 했었는데 한국 원정을 거치면서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말이죠. 아. 예.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막 영입하고. 예, 프리블레이즈는 문제점이 확실히 보였는데 니코는 그게 안 보여서 더 걱정일 것 같아요. 보이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네. 예. 그리고 크레인즈는 이제 역사상 마지막 3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플레이오프 제외하면. 네. 그래서 홈에서의 2연전 뭐 연장에서 2번 다 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고군분투해서 연장을 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3연전은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니코 많은 분들 찾아오시고 또 크레인즈 분들도 많이 원정 응원하러 가실 테니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런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키리우리에서 펼치는 마지막 경기는 네. 맞네요. 참 계속 마지막이 이어지는. 네, 참 그 막 가슴 아픈다는데. 네. 자, 그리고 러시아 유주도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하이원의 3연전이 있습니다. 1월 25일, 26일, 28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이고요. 여기도 역시 두 팀 모두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입니다. 12월에 고양 3연전에서 하이원이 1승 1슈다우승 1패, 승점 5점 위닝 시리즈를 했었죠. 현재 3위 사할린, 5위 하이원의 승점 차가 4점 차입니다. 사할린 먼저 보면 이번 3연전에서 승점 2점만 얻어도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진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점 7점 이상을 얻는다면 최소 3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은 그렇고요. 하이원은 이번 3연전에서 승점 6점을 얻으면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됩니다. 4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이 되게 돼요. 더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하이원은 이번 3연전에서 승점 7점 이상을 얻은 상태에서 크레인즈가 남은 3경기에서 승점 5점 이하를 얻으면 하이원이 3위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크레인즈 경기 결과를 봐야 된다는 점이 있죠. 이번 3연전 변수는 사할린의 수비수 로만 알렉시프, 공격수 나지르 기치페코프 선수가 아이스벅스전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로 한 경기 출장 정지, 25일 금요일 시리즈 첫 경기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하이원은 프리블레이즈전 결장했던 퀴릴 스타체프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하이원의 윤지만 선수 통산 200경기 출장에 2경기 남았고 이찬휘 선수도 통산 200경기 출장에 3경기 남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200경기 출장 달성 기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사할린과 하이원의 3연전의 그 승점이 어떻게 갈리느냐도 상위권 순위를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이원이 무조건 1경기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전력 유출이 지금 사할린에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백을 잘 이제 메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거예요. 사할린 원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 심판은 조금 콜에 대한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네. 뭐 심판은 뭐 자질을 떠나서 어쨌든 기준이 좀 국가별 심판에 따라 조금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심판은 조금 달라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페널티 관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 그리고 이전 심판들이 어떤 콜을 좀 더 많이 부는지에 대한 좀 분석, 이런 부분도 좀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한 6대4 정도가 되는데 첫 경기를 잡는 팀이 그 6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승점이 6대4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경기가 10으로 봤을 때 6대4 정도의 흐름은 첫 경기를 잡는 팀이 6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3경기 중에 첫 경기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어요. 예, 근데 사할린 원정이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어려운데 특히 첫 경기가 되게 어려운 게 전날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동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은근히. 예. 지역적으로는 가까울 수 있겠으나 비행기 타면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서 도착해서 뭐 추스리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서 다음날 경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이원은 선수들 SNS 보니까 오늘 비행기 타고 넘어갔고요. 네. 사할린도 어떻게든 2위 확보를 위해서 사할린 입장에서는 쓰겠죠? 지금 1위는 좀 힘들고 네.
이번에 결과 좋고 안양 한라가 좀 지면 2위는 또 노려볼 수 있죠. 네. 사할린이 혹시나 지금 이 순위 상태로 가게 된다면은 사할린 홈에서 2번 하고 이제 안양에서 3번 해야 되잖아요. 2위가 한라, 3위가 예, 한라인 지금 이 경우에 순위대로 간다면은 네, 그렇게 되면은 사할린 입장에서는 안양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네. 예. 어떻게 해서든 홈에서 좀 더 많은 경기 수를 치르게끔 가려고 할 텐데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생각 같아서는 차라리 4위를 해서 지금 2순위를 간다면은 대명하고 만나게끔 가는 것도 예, 대명한테는 또 인천에서 성적이 좋았으니까요. 안양에선 처참했고 네. 지난번 인천 3연전은 싹쓸이를 했었던 사할린입니다. 예,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4위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어. 일단은 예, 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예,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 부분에서는 하이원이 좀 더 절실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뭐처럼 재밌는 경기가 될 텐데 네, 좀 더 하이원 쪽에 응원을 실어 보내야겠죠. 네. 하이원이 승점 6점을 얻으면 오지글스의 남은 4경기 관계없이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인 거고요. 6점을 못 얻더라도 오지글스가 좀 지면 그렇죠. 플레이오프 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긴 합니다. 7점 차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선 경기들을 봤을 때는 하이원은 약간 좀 프리빌레이즈와 상대했을 때 보면 약간 집중력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힘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 전 그런 화력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예, 반면에 오지는 물론 대명이나 한라한테 뭐 어려운 게임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한 점 차 승부였었고 예, 한라의 그 5대2 승부 말고 다 한 점 차 승부였고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최상치로 끌어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승점 확보를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게 경우에서 안 따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사할린이 일부러 4위를 해서 안양을 피하고 하이원하고 하고 대명을 거쳐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는 이 시나리오. 빅피처죠. 솔깃하네요. 솔깃하네요. 네. 근데 그렇게 꾀를 쓰면은 그렇게 꾀를 쓰면 보통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되죠. 안 되는데 만약에 제가 사할린이어도 안양보다는 대명을 선호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자신감이 뭐 있죠. 정규 지금 결과로 시즌에 봤을 땐. 결과가 물론 있으니까요. 자기네들 홈에서는 예, 대명한테 너무 안 좋은 성적이긴 한데 네.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데 좀 그게 보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솔깃했습니다. 네. 저도 솔깃합니다. 자, 또 경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안양에서 안양 한라와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주말에 있습니다. 26일, 27일. 도호크 프리블레이즈의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고요. 대한민국 원정 6연전에 또 끝이죠. 9월에 하치노의 2연전에서 한라가 정규승 2번 다 이겼습니다. 올 시즌 한라의 시즌 첫 상대가 프리블레이즈였다면 이번에 프리블레이즈의 시즌 마지막 상대는 한라가 됐습니다. 한라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사실상 남은 4경기 다 이겨야 됩니다. 대명이 남은 2경기에서 최소한 1패를 하고 한라가 남은 4경기를 다 이기면 역전으로 정규리그 우승이 가능한 한라고요. 한라는 이번 2연전에서 승점 5점 이상 따면 역시 대명과 함께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확정짓게 됩니다. 저는 프리블레이즈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 좌절됐기 때문에 한라와의 2연전을 임하는 어떤 태도, 자세가 또 어떨 것인가,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가 좀 주목되고요. 한라의 김기성 선수가 통산 200도움에 3개 남았고요. 프리블레이즈 김동환 선수는 통산 200포인트에 1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에서 생중계 예정하고 있는 경기 26일은 5시 경기, 27일은 3시 반 경기 안양 실내 빙상장에서 중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한라에게 중요한 2연전이에요. 예, 사실 동기부여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라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 이제 당연히 한라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선수진의 깊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사실 한라가 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블레이즈가 경기 부분 보였던 대명과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조금 뭐 블레이즈는 어쨌든 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안 하겠지라고 좀 느슨하게 임했다가는 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변수가 없고 진짜 뭐 최선 대 최선으로 붙는 상황이 나온다면은 한라가 뭐 6점도 기대할 수 있는
첫 블레이즈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아니란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명도 마찬가지였는데 조급하면 할수록 경기가 안 풀리고 말리는 상황이 펼쳐져서 득점이 안 나고 대명도 마찬가지였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경기가 한 경기라도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반드시 6점 따야 된다는 이 압박. 일본 원정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프리블레이즈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예. 뭐 동기부여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경기 안 해버릴 팀은 아니니까 네. 예,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이 준비를 하고 또 똑같은 경기 내용을 보여줄 텐데 그 내용이 뭐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약하다 뿐이지 날카로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플레이라던가 인라인에서의 경쟁력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초반 득점이 먼저 터지고 그다음에 뭐 2골 차 이상 벌어지면은 어제 중계 때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2골 차 이상 나면은 프리블레이즈의 승률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연관이 돼서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조건은 있다 보니까 그런 득점력 부분에서 안양할라가 얼마만큼 수월하게 뽑아내는가가 이번 2연전을 좀 손쉽게 가는가 아니면은 힘들게 가는가 그 갈림길일 것 같습니다. 네. 안양할라로서는 정규리그 우승에 희망이 걸려있는 2연전이고요. 우리나라 인천에서는 대명 킬러웨일즈와 오지글스의 2연전이 있습니다. 27일, 28일 일요일과 월요일입니다. 올 시즌 양팀 정규리그 마지막 2연전이면서 대명 킬러웨일즈의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입니다. 9월에 일본 지진 때문에 취소 그리고 연기됐었던 일정이 바로 지금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1월 초에 도마코마이 2연전에서 승점 6점을 땄던 대명 킬러웨일즈 당시 2승을 거뒀습니다. 대명이 이번 2연전에서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인가 주목되는 시리즈인데요. 만약에 26일, 27일에 한라가 프리블레이즈에게 두 번 다 지지 않으면 27일에 대명이 시리즈 첫 경기를 이겨도 최종 순위는 결정이 안 나요. 그러니까 28일에 가서 날 수가 있어요. 양팀 모두 지금 대명과 한라 시리즈가 맞물리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지글스가 이번 2연전 포함해서 남은 4경기 전승해야 플레이오프 희망이 있는데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정규리그 최저 순위가 5위였는데 지금 플레이오프 못 가면 6위 이하가 되면 처음으로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팀 최저 순위를 역사상 처음으로 찍게 됩니다. 역시 온더스포츠 생중계 예정하고 있고요.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27일 일요일은 3시 경기, 28일 월요일은 저녁 7시 경기입니다. 대명에게도 중요하고 오지글스에게도 중요한 2연전입니다. 이 시리즈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연기가 된 게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연기가 된 건가 싶을 정도로 참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경기인데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참 안 좋아요. 그 부분도 사실인데 그래도 오지가 가지고 있는 그 선수들의 응집력이라든지 선수들의 수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리고 오지는 골텐딩만 조금 불이 붙으면은 사실 탑5엔 충분히 들어가는 팀이죠. 충분히 저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골리가 이 문제입니다. 이걸 잘 공략을 해낸다면은 아주 뭐 대명이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오지 자체도 마지막 한라전을 굉장히 또 극적으로 이기면서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딱 마련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첫 경기에 드러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큰 승부의 추가 갈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나온 소식으로는 도미니크 포르제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오지글스에서 떠납니다. 마지막 4경기를 잘 치르고 싶겠죠. 그리고 웬만한 플레이오프까지도 가고 싶을 거고요. 이런 부분 좀 동기부여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포르제 선수도 마찬가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르제 선수 또 포인트왕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기 위해서는 또 스위프트 선수랑 또 맞대결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주목이 되네요. 참 재밌는 경기가 개인적으로는 참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요. 좀 전반적인 선수 깊이를 따졌을 때는 사실 오지 쪽에서 이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지만 그래도 1라인의 파워라든지 1, 2라인의 파워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또 웨일즈도가 조금 더 우세에 서 있다. 그리고 멀리 선수가 또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번엔 좀 5대5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우승 열망이 더 크냐 플레이오프 열망이 더 크냐
그 차이일 것 같고 네. 예, 전력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5대5인 상황에서 한 가지 이제 대명 쪽에서 다행인 거는 3, 4라인에서 최근 득점포가 터지고 그렇죠. 또 4라인의 움직임이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충분히 오지글스 3, 4라인과 경쟁이 가능한 부분이 되었다는 거. 또 그게 바탕이 되었다 보니까 도마코마이에서도 2연승을 할 수 있었던 네. 이었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도마코마이에서 2연승을 하긴 했지만 둘 다 1점 차 승부였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승리만 놓고 우리가 앞섰어, 압도했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고 오지글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한라와의 승부에서 마지막에 이겼던 게 동기부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겠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번 4연전의 첫 경기를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 첫 경기에서 한번 불이 꽝 하고 부딪혔을 때의 결과가 남은 3경기에서도 경기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시리즈만 남았는데 2월 1일, 2월 2일 안양에서 안양 한라와 오지글스의 2연전도 있습니다. 오지글스가 대명하고 2경기 하고 안양 가서 한라랑 2경기 하는 일정인데요. 올 시즌 아시아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입니다. 가장 마지막 시리즈고 이 경기 역시 그 지진으로 연기됐던 일정이에요.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1월 16일, 17일 도마코마이 2연전에서 1승 1패 승점 3점씩 동률이었고요. 이 시리즈는 지금 그 앞선 경기들 지금까지 저희가 안내드렸던 경기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2연전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미 승리가 다 결정된 상태에서 양팀 모두 그런 가운데 2연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지글스만 이제 플레이오프 좌절된 상태에서 한라가 이제 우승을 놓고 한번 겨뤄보는 이런 그렇죠.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앞선 그 경기 결과가 좀 중요해요. 이거 마치고 나서 설 네. 연휴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설 설 연휴. 연휴를 마음 편히 보낼 것인가, 무겁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리즈가 끝나면은 안양한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바로 다음 날 대표팀 소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로 아이스하키 챌린지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죠. 네, 그래서 3일부터 소집이 된다고 해서. 네. 근데 마찬가지로 오지글스에도 국가대표팀 소속된 선수들 대부분이겠죠. 그렇네요. 일본이 또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니까 나와요. 유로 챌린지에. 아마 굳이 일본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을까. 네. 강릉으로 넘어가서 준비하지 않을까. 그게 돈이 세이브가 되니까요.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미리 보는 한일전 느낌으로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강릉까지 가기 힘들면은 안양 가시면 된다. 네.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과 일본을 그렇죠. 대표하는 두 팀이 국가대표가 가장 많은 네. 두 팀.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온도스포츠 중계합니다. 네. 못 가시면 온도스포츠 중계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시리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번 주 안양과 인천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 보시면서 즐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일, 2일. 1일 금요일은 7시 경기, 2일 토요일은 5시 경기고요. 안양 빙상장 온도스포츠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중계가 또 되겠네요. 참 오지글스가 대명, 한라 연이어 만나면서 그 본인들은 이제 플레이오프가 갈려 있고 이 선택을 하게 되네요. 오지글스가 우승팀을 누구로 만들어 줄 것인가? 아, 그러네요. 대명에게 줄 거냐, 한라에게 줄 거냐. 어제 잠깐 들었던 생각은 이러다가 오지가 4경기 다 잡아버리고 네. 그러면서 우승팀을 점지해주고 자신들은 플레이오프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진짜 뭐 그것도 가능성이 없진 네. 않죠. 네. 아, 참. 대명에게 한라에게도 중요한 경기인데 오지에게도 중요한 경기라 기대가 됩니다.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원과 도호크 프리블레이즈 2연전, 대명과 프리블레이즈 2연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김예슬 아나운서 돌아왔습니다. 네, 김예슬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관심 부탁드리고요. alhockey.kr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계속 열려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많은 방문을 기대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82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183회 녹음은 일단 1월 29일 화요일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의 온더스포츠,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도 온더스포츠 비하인드 더 넷이라는 이름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뭐 댓글이라든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김천 PD, 이현섭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